반갑습니다. 저는 포럼 공동기획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일과건강 사무처장 한이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둘째 날 포럼 네 번째 세션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세션 2개 준비되어 있고요. 오전에 우리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께서 혼자, 어제는 9분이 참여한 세션도 있었는데 오늘은 혼자 보무도 당당하게 진행을 해 주실 계획이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우리 이번 세션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세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 국민의 요구 상병수당에 대한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제는 안전보건의 K격차를 도대체 어떻게 이제 해소할 거냐. 이미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19 국면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이제는 좀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고민 속에서 준비한 세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진행될 그 코로나19와 노동 건강 불평등은 의학적일 뿐만 아니라 노동과 일반 시민들의 건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K 방역에는 성공했는데 도대체 이 K 불평등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앞으로 한 100분 정도 더 들어오시겠죠? 네, 그렇지만 더 기다릴 수는 없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희 선생님 모실게요. 김명희 선생님, 그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그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희입니다. 저는 예방의학을 전공했고요.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의 상당수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직을 했는데 작년까지 시민건강연구소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당시에 현장에서 작업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유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드랩이라는 곳이 이제 미국의 감염병 연구소로 굉장히 이제 권위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작년 4월에 냈던 유행의 전망이 있습니다. 이제 백신과 치료제, 사실 그때는 백신이 나올지 치료제가 나올지 전혀 언제쯤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제 당시에 서구 사회가 대부분의 많은 곳들이 이제 락다운이라고 하는 완벽한 이제 봉쇄 조치를 시행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언젠가는 풀어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유행이 어차피 금방 끝나진 않을 거고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반등할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위험 소통 전략도 있어야 되고, 최소 한 24개월 동안에는 재유행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 이때만 해도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유행이 크게 오래 갈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이게 뭐 갈 수도 있지만 설마 그렇게? 뭐 약간 이런 좀 낙관이 있었었는데, 이 두 번째 그림과 같은 실제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작동을 했고, 지금 이 보여드리는 그림이 최근에 이제 통계인데 뭐 엄청났죠. 아마 이 그래프에 제가 지금 이거 화면 공유가 되니까 한번 이걸로 표시를 해보면 혹시 여기 조그만 동그라미가 보이실 텐데, 즉 동그라미가 아니라 약간 이 뾰족한 부분이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이 바로 그 중국 우한에서의 대규모 유행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유행이 엄청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지금 돌아보면 이후에 거대한 유행에 비추어 보면 그때 중국에서 유행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폭발적인 유행을, 특히 이제 아까 시드랩에서 얘기한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유행을 했고, 한국에서도 첫 번째 대유행이었던 이제 대구에서의 유행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막 세상이 망하실 거라고 그랬지만, 이제 여름철에 8월 달에 한번 유행을 했었고, 또 지난 겨울에 굉장히 큰 유행을 했었고, 지금도 이제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베이스라인이 이제 떨어지지를 않는 상황. 여기 한 300-400명,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5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수준이 사실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 유행이 이 일자리, 그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이제 아마 이제 다들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인데, 작년 5월에 이미 이제 ILO에서는 이 코비드-19, 코로나19가 상당히 노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안전보건에 관련된 얘기도 하면서 일자리 이제 그 일터가 폐쇄가 되고 이 일터를 폐쇄시키는 전략들이 전 세계에 상당한 규모의 이제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좀 예측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돌아보면 이제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시기,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우리가 이 코로나 방역 대책의 강도가 이제 세지고 그러면 환자가 줄어들고 다시 이제 방역 정책도 완화되는 이런 거를 지난 이제 거의 1년이 넘었잖아요. 1년 동안 반복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봉쇄 조치를 강하게 할 때에는 이제 강하게 한다는 거는 그 전에 이미 유행이 이제 커졌다는 소리인 거고, 그러면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 같은 분들은 이제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또 반대로 이제 봉쇄 조치를 강하게 하면은 이제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노동자들의 위험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생계의 위험은 늘어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배달 노동자 같은 분들의 이제 노동 강도는 늘어나는, 이게 사실은 어느 하나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굉장히 딜레마적 상황, 노동 안전 보건과 관련해서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고용과 생계의 문제. 사실 집에서 직장이나 뭐 임금 감소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혹은 일거리가 줄어들거나 혹은 해고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지난 1년 동안 반복이 되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악순환으로 점점 나빠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코로나19 유행이 일하는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원인들을 좀 뭐라고 진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직접적인 원인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원인의 원인.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건강권 포럼 자체가 이런 걸 좀 토론하는 자리니까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건강 문제 좀 몇 가지 짚어보면 아마 뭐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감염 문제겠죠. 그래서 뭐 성인들이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일터고, 뉴스를 봐서 잘 아시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를 통해서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에서 굉장히 이제 유행 초기부터 3월 달부터 병원을 통한 집단 감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바로 이어서 구로 콜센터.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놀랐었죠. 지금은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게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겨도 예전만큼 놀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막 90명이 한꺼번에 감염됐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고, 막 건물이 다 폐쇄되고 이제 난리가 났던 일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쿠팡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을 했었고, 이렇게 일터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벌어지고 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 활발하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뭐 가정에서 혹은 지역 사회로 이제 확산이 되는, 예를 들면 구로만 해도 이제 2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거의 60명이 넘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이제 사실 바깥에서 일을 하고 들어가는 노동자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감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또 물류센터 경우에도 외부에 있는 가족분들한테도 이제 감염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유행을 거치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위험하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한지를 사실 좀 알아야,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텐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콜센터 터지면 그다음에 막 콜센터 전수조사, 뭐 물류센터 터지면 물류센터 전수조사. 근데 사실은 계속 뒤를 쫓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계를 봐도
이제 감염 경로별 확진자 비율 이렇게 나오면 사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집단 발병이 교회에서 집단 발병이 다르고 뭐 사우나에서 집단 발병이 다르고 일터에서 집단 발병 이게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통계 집계 체계에서는 직업이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직종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감염이 되거나 혹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지를 사실은 좀 파악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작년 초에는 노건연에서 인제 그 환자가 아주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점이라서 정부 발표 왜 그날그날 인제 발표하는 것들이랑 언론 기사를 보고 쪼끔 확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당시 6월 시점에 한 12,000명 정도가 확진돼 있었는데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6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우연히 예를 들면 "쿠팡 터졌다." 그러면은 막 쿠팡에 있는 분들 보도하고 "콜센터 터졌다." 그러면 이렇게 막 보도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작게 유행하는 경우에는 잘 보도가 되지 않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마 기억나실 텐데 당연히 요양병원, 병원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여행 집단으로 어디 여행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뭐 발병했다 이런 뉴스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는 일 때문에 감염이 된 여행 가이드나 비행기 승무원도 있었고 또 인제 공무원들이 막 감염됐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은 사무실 환경에서 밀집된 환경에서 계속 교류를 하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 뭐 무슨 식당을 통해서 뭐 감염이 됐다. 그럼 사실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도 다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게 인제 잘 보도가 안 됐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해서 '아 그러면은 뭐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라도 분석을 해 보자.'라고 해서 당시에 인제 제가 분석을 그 토론토 대학의 인제 이주연 선생님하고 저희 노건현 회원이시죠. 인제 같이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 자료는 뭐냐면은 작년 자료가 아니라 2017년도 우리 근로환경 조사라고 5 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환경 조사 2017년이 인제 최근 자료였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했던 인구 총조사 그게 또 인제 최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이제 붙여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변수들 중에 보니까 이런 변수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 이게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사가 원래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제 가져왔던 변수 중에 하나 뭐였냐면은 고객, 학생, 환자처럼 그런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말하자면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타인을 상대하는 업무가 근무 시간 중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한 설문이 있었고 그 절대 노출이 안 된다 0점에서부터 근무 시간 내내 노출이 된다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7단계로 분류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이 뭔지 그리고 그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인제 추정을 해본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의 크기는 그 인구 규모의 크기고요. 그다음에 인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보건의료 복지와 관련된 직종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그 이외의 직종인데 그래서 쭉 늘어 놓고 보면은 인제 가로축이 말하자면 얼마나 다른 들을 밀접하게 접촉하냐인데 보시면은 인제 좀 3점 이상을 우리가 임의로 위험 직종이라고 분류를 했을 때 그 위험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보건의료 복지 직종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의료기사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양보호사 당연히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보건의료 복지 이외에도 이제 고객들을 응대해야 되는 혹은 손님들을 케어해야 할 돌봄과 관련된 그런 직종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다 합쳐 보면 3점 이상으로 되는 사람들을 합쳐 보면 보건의료 복지에 한 140만 명 그리고 그 밖에 그 서비스 관련 직종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규모의 노동자들이 이미 노출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그래프의 인제 세로축 그 여기 세로축으로 된 거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즉 타인과의 접촉의 빈도가 높은 직종일수록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보건의료 직종이든 아니면 일반 서비스 직종이든 간에 대부분 사람을 접하는 그런 업무에 여성 노동자가 많다는 거는 이미 다 직관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이죠.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인제 아까 얘기한 3점 이상 하루의 절반 이상을
타인과 접촉하는 일을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고강도 위험을 조금 구분을 해봤어요. 이제 고강도 위험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그 고객을 만날 때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환자를 직접 안아 올리거나 이렇게 들어야 되거나 그렇게 훨씬 더 노출이 큰 그런 직종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근로환경 조사 중에서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직접 이동시키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봐서 그중에 4분의 1 이상의 그 시간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고강도 노동이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의료 진료 전문가 이게 의사거든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노출군이긴 하지만 이런 고강도 노출을 하는 경우는 한 17%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의사가 직접 막 환자를 들어 올리고 씻겨주고 뭘 직접 체온을 측정하고 이런 일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밑에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는 사실 요양보호사랑 간병 노동자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대표적으로 환자를 직접 씻겨주고 뭐 이렇게 뒤집어주기도 몸을 뒤척여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고강도 노출이 해당이 되고 특히 이런 직종에서 환자를 직접 컨택하는 이런 직종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의료 복지 안에서도 한 54만 명 정도가 이런 고강도 노출, 그다음에 기타 업종에서도 100만 명, 한 15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하는 직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감염 그러면 보건의료 종사자부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2월 달, 3월 달만 해도 굉장히 두려움이 컸습니다. 특히 뭐 중국에서 되게 초기에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들려왔잖아요. 뭐 길을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픽픽 쓰러졌다 이제 막 이런 소문들이 들리고 그래서 굉장히 공포가 컸었고 이런 미지의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환자를 돌봐야 되는. 근데 실제로 보건의료 종사자라는 게 굉장히 고위험 직종인 건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이제 세계적으로 사스가 유행했을 때 전 세계 감염자의 21%가 보건의료 종사자였고 특히 이제 직접적 타격을 이제 받았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의 거의 40% 이상이 보건의료 종사자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2015년도에 메르스 유행했을 때 그때도 감염자의 한 20% 정도가 이제 보건의료 종사자였었고요. 근데 코로나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건 추정값이었지만 실제 그럼 얼마나 감염됐느냐 그랬을 때에는 자료가 매일매일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작년 한 가을쯤에 국정감사 때 최현숙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인력이 그 당시까지 159명이 감염됐다고 하고 당연히 압도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간호사가 100명, 그다음에 간호조무사가 거의 30명 정도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이 통계에서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간병 노동자랑 요양보호사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업분류표를 구분할 때 간병이랑 요양은 보건의료 영역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복지라 그래서 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보건의료 인력으로 이분들이 이제 포함되지 않아서 만약 이분들까지 이제 포함을 한다면 훨씬 숫자 많을 텐데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특히 이제 뭐 요양보호사나 간병이나 이제 청소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여성 노동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 이런 거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고 이 코로나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서 일종의 이제 패닉을 경험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건의료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 문제에 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노동안전보건에서 그 유해 물질을 다룬 그 첫 번째 원칙은 유해 물질을 안 쓰거나 대체하는 거죠. 이게 발암 물질이라 그러면 그 물질을 퇴출시키고 그거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조금 안전한 대체 물질을 써야 되는데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유해 요인은 사실은 감염된 환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자를 제거하거나 대체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대면 서비스는 이제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해 요인을 제거하거나 대체한다는 기존의 그 안전보건과 관련된 원칙들에 사실은 맞지 않는 독특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통상적인 작업 환경에서는 노동자를 통해서 다른 뭐 유해 물질에다가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보건의료는 독특하게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 취약한 환자에게 전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사실 이제 장기 요양 시설이랑 그 노인 거주 시설, 요양원 같은 데서 굉장히 코로나 피해가 컸었는데 이거를 일으킨 사실은 원인이 노동자였던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돼서 시설에 들어가서 감염을 시킨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보건의료 노동자가 감염이 되면 본인이 감염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타격을 주게 되죠. 예를 들면 코로나 환자를 꼭 진료하는 게 아니라 뭐 안병동에서 일을 한다, 응급실에서 일을 한다. 근데 이제 거기 노동자들까지 감염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인력의 대란이 벌어지면서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도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에도 초기에 이제 대구에서 막 유행했을 때 사실 이제 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고 이게 올 거라는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있었죠. 코로나가 올 거라는. 그래서 막 초기에 응급실이 막 차례로 대구 지역 전역에 응급실이 차례로 폐쇄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방사선 기사분들이 12명이 전체적으로 응급 촬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막 5명이 코로나 환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촬영하러 갔다가 인제 밀접 접촉자로 돼서 격리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 7명이 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2주 동안 그죠. 근무 인원의 거의 절반이 인제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나머지 인원들이 이걸 대비해야 되니까 너무 우왕좌왕하고 계속 힘들었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근데 한국 상황에 좀 안 맞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한국에서의 대규모 유행은 콜센터, 물류센터 이런 곳이었잖아요. 뭐 보건의료는 차치하더라도.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환자를 접촉하거나 다른 서비스 고객들을 밀접하게 만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콜센터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물류센터, 집화센터에서 고객을 만나지도 않는데 이건 무슨 일이냐. 이거는 또 다른 요인이 작동을 한 거죠. 뭐냐면은 노동 환경 자체가 굉장히 밀집돼 있고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그리고 제대로 손을 씻을 수 없거나 혹은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기 어렵거나 그럼 막 뛰어다니면서 일해야 되는데 뭐 한 번 할 때마다 손 씻고 뭐 한 번 할 때마다 마스크 계속 밀접하게 쓰고 그다음에 동료 노동자와 거리를 2미터 둬 가지고 일을 하고 이게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그런 노동 현장들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은 건 아니죠.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북미나 유럽에서도 한국과 사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의 육류 가공 업체, 그다음에 인제 물류센터, 특히 이제 농업 노동자들. 우리 생각할 때는 농업이면 넓은 밭에서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막 헬기로 농약을 뿌리는 그런 넓은 밭에서 일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지만 한국과 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도 뭐 육류 가공업체 물류센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을 이제 하게 만들었고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집에서 밥을 해 먹고 배달을 많이 하게 되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오히려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사람들을 일을 시켰고 그러면 인제 2미터 거리 당연히 지킬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인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기도 몸이 아프거나 혹은 코로나가 두려워서 안 나오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 지금 나와서 일하면 내가 더 수당 챙겨 줄게."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 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인제 해외 같은 경우 이주민들도 많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동자분들이 많으니까 혹시 잘릴까 봐 혹은 또 수당을 쪼끔 더 준다고 하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직장을 통해서 가입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혼자 가입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무보험자가 돼 직장에서 잘리면. 그러면 인제 아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출근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한 번 유행이 퍼지면
전 이 사업장 안에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문제는 이분들이 살고 있는 그 주거 시설들이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숙사 생활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열악하게 아주 많은 식구들이 좁은 집에서 이제 모여 사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한국에서도 얘기했던 뭐 아프면 진단서를 떼기 전이라도 3-4일 정도 쉬어서 혹시 코로나라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예방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인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면서 막 조사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한 인제 레포트에서는 이렇게 북미에서 이 문제가 일어난, 특히 인제 육류 가공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근본 원인을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농림부에서 이 소위 말하는 작업 속도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미국은 정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은, 이게 이제 육류 가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꼭 노동만이 아니라 인제 이게 식품위생과 관련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농림부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인스펙션, 인제 현장 감독을 하잖아요. 근데 현장 감독을 나간 감독관들이 막 거기서 감염이 돼서 돌아와서 이제 문제가 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인제 한국에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또 인제 감염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 용어를 코로나 때문에 처음 들었어요. 이게 사실 학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예요. 뭐냐 하면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사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건데, 우리가 원래 코호트 격리라는 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혹은 이미 확진된 사람들을 언제 원래는 1 인실마다 우리가 인제 격리 치료를 해야 되지만 어차피 동일한 질병으로 확진이 되었고 동일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같이 묶어 놓는 걸 코호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약간 오용이 돼 가지고 사업주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 요양원에 이러다가 감염되면 어떡하냐. 오늘부터 퇴근하지 마." 이렇게 해 가지고 2주 동안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하는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인제 경기도나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행이 심각했을 때 지자체장들이 인제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런 조치들을 남발을 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퇴근을 하지 못하게 2주 동안 여기 살려고 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 주면서 있으라 그래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은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인터뷰 갔던 데에도 인제 장애인 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었었는데, 예를 들면 한 방에 6 명씩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방에 6 명씩 있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인제 이분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제 예방적 코호트 격리한다고 다 인제 집에 못 가게 하고. 그럼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거기 일하시는 분들 출퇴근하면서 거기서 인제 일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사분들이 갑자기 거기서 다 자라고 하니까 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아주 소규모로 있던 숙직실에서 자거나, 일부에서는 인제 그 시설 거주자분들하고 같이 숙박을 하거나. 근데 그중에 또 장애인 한 분이 인제 좀 열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이 나는데 인제 아직 코로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은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을 인제 독방에다가 인제 모셨는데, 그 6 명이 살고 있는 방에서 1 명을 독방에 넣으면 건넌 방은 몇 명, 11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빠글빠글하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다 보면, 그리고 심지어 1 명을 분리는 해 놓긴 했는데 사회복지사분한테 어떤 보호 장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한 분, 열이 나는 분 케어하고 다시 나와서 11 분이 있는 데 가 가지고 또 다시 일을 하라고 하는. 사실은 오히려 만약에 여기 코로나가 인제 유입이 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유입이 됐더라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인제 들으면서 깜짝 이제 놀라서 막 그랬더니, 여기 일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성도대남병원이 인제 뉴스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자기는 별로 안 놀랐다. "우리 기관이 바로 그렇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라는 인제 그런 얘기를 해 주셨고, 이거는 쪼끔 여담이기도 한데요.
코호트 격리를 해서 한 가지 장점이 있었던 거는 또 뭐냐 하면은 그렇게 2주 동안 노동자분들이 전부 같이 있으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한 약간 이거 좀 아이러니한 사례긴 한데 인제 사실은 이게 3 교대를 하고 계속 다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동안 노동조합을 이렇게 제대로 조직하기 어려웠었는데 다 같이 있으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셔서 '참 사람의 앞날이란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당시에 들으면서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제 감염 문제도 인제 심각하지만 감염 말고도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노동 강도가 높아진 그런 직종들이 인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인제 보건의료가 대표적이었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물류, 배송, 배달, 그다음에 콜센터,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공공 서비스 분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한국 사회에서 뭐 공무원 철밥통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들 하는데 특히 현장 말단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이제 공무원 노동자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제 저도 대구에 내려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참 뭐라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방역 조치를 하면 뭐 나가서 소독 업무도 해야 되고 자가 격리되신 분들 인제 K 방역에 인제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던 이런 자가 격리 물품 이런 것도 전달을 해 드려야 되고 또 당시에 우리 선거도 있었잖아요. 그럼 선거와 관련된 집집마다 뭐 공보물 뿌리고 벽에다가 뭐 붙이고 인력 확인하고 또 선거 때 했던 그런 각종 업무들 다 해야죠. 또 재난지원금이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제 그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다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은 고생들을 인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공무원이니까 어디 가서 힘들다는 소리도 못 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인제 벌어졌었고 제가 인제 병원 노동자들 인터뷰하면서는 인제 현장의 간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부는 병원에 미루고 병원 경영진은 수간호사한테 미룰 수 있고 또 수간호사는 평간호사한테 미룰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미룰 데가 없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여기 보면 간호사분들이 막 인제 일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게 그림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간호사분들이 평소에 안 해도 되는 일까지 굉장히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이제 격리되어 있고 보호자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입원을 하시면 뭐 면회가 어차피 정해져 있긴 하지만 뭐 보호자들이 가서 밥도 챙겨 드리고 뭐 씻겨 드리기도 하고 뭐 옷도 갈아입히고 뭐 이런 일들을 소소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제 뭐 간병을 하시는 분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인제 일이 과중되는 거 환자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격리 병실 안에 뭐 소독 업무 막 이런 소독 청소 업무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사실 원래는 병실에서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면 대부분의 인제 큰 병원, 대학병원들은 장례와 관련된 것들을 챙겨주시는 노동자분들이 또 따로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다 간호사분들이 인제 직접 처리를 인제 하시게 됐었고 여기 보시면은 특히 초기에 우리가 환자분들의 막 중증도가 높지 않은 환자들을 다 격리병동에 인제 입원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게 뭐 커피가 마시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 인제 초기에는 환자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뭐 환자의 생일 파티를 막 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이 막 다른 걸 요구하고 택배 엄청나게 인제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마켓컬리 이거 인제 간호사들이 짊어지고 가고 스타벅스 커피 막 이런 것들을 하는 일들이 인제 간호사가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었고 또 인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거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도 한국의 병원들이 간호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코로나를 진료를 한다고 했을 때 코로나 병동에 간호사를 급하게 어디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병동에서 차출을 해 가지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럼 다른 병동은 여유가 있느냐?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코로나 병동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신규 간호사들 이제 교육이 아직 다 마치지도 않은 신규 간호사들을 인제 코로나 병동에다가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기존에 경력이 있는 인제 우리가 보통 액팅하는 인제 액팅 너스라고 그러는데 액팅하는 간호사분들이 본인 환자도 케어를 하면서 신규로 들어온 인제 후배 간호사들을
그 간호사들 가르치고 챙기는 일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니까 사실은 진짜 듣고 있으면 정말 가슴 답답하고 저 인터뷰할 때 이제 간호사분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힘드셨지만 또 간호사만 힘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많은 직종들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진단 검사를 하시는 분들 이제 코로나 검사 우리 왜 코랑 이제 목에서 검체 채취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 이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앉아서 실험하고 뭐 검체 다루고 상대적으로 덜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이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에 이제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결과가 혹시라도 잘못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면 뭐 회사 하나가 문을 닫기도 하고 특히 초기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검사 결과를 뭐 잘못 음성으로 나왔네, 잘못 양성으로 나왔네 이런 것도 막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 속에서 인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국이 인제 병상에 공공병상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 병원들이 아니라 주로 공공병원들이 인제 이 코로나 환자를 진료를 했고 코로나가 심해지면 병상을 막 늘려 가지고 코로나 환자를 보다가 또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빨리 하루라도 더 환자를 또 봐야 되니까 또 그걸 줄이고 다시 일반 환자를 보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서 엄청난 공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막 격리병실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서 시설 설비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유행 초기에 특히 인제 대구에 그 계명대 동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들이 들이닥쳤고 그 동산병원이 갑자기 인제 지정 병원이 되면서 정말 노동자분들이 사실 그 병실이 병원 이전하면서 상당히 비워놨던 공간들이거든요. 그거를 막 쓸고 닦고 침대 장비를 다 옮겨 가지고 진짜 하루 만에 사람들이 환자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고생들을 하셨고 뭐 청소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드셨는지는 뭐 다들 아시고 쓰레기가 인제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셨고 뭐 다른 직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송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가 보통 환자를 뭐 검사를 받으러 가거나 병실로 옮기거나 이럴 때에 평소에도 되게 대기가 많은데 이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는 옷을 또 다 갈아입고 이 동선을 따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인제 옮겨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연히 근데 또 이분들이 이 일만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하면서 일반 병실에 환자들 이송하는 업무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었고 뭐 당연히 뭐 그 방사선 관련된 영상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제 과로를 많이 하셨고 특히 인제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바깥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이게 뭐냐면은 그 인제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했던 조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쭉쭉 그 기혼 여성의 가사 분담 실태라는 조사들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혼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가사를 어떻게 분담해야 되느냐를 인제 서베이를 하는 건데 남자와 여자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인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실제로 누가 일을 하냐 조사를 해 보면 부인이 대부분 한다는 경우가 아직도 77%. 그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좋아졌지만 아직도 인제 70%에 이를 만큼 사실은 여성들이 대부분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인제 ILO가 파악했던 당시에 학교가 문을 닫은 세계 지역 분포인데 이렇게 학교가 문을 닫으면 아이들을 누군가 봐야 되는데 그 누가 보면 다 이 여성 노동자들이 바깥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챙기거나 아니면 인제 일을 그만두는 그런 인제 사례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과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폭력, 뭐 차별, 그다음에 인제 화학물질 노출. 한국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이슈가 많이 안 됐는데 해외에서는 인제 청소용품이나 소독제와 관련된 논란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전문적으로 소독이나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평소에 이 일을 안 하시던 분들 예를 들면 나는 학교 급식 노동자라서 원래는 그 조리실에서 조리하고 조리실 그냥 간단한 청소 정도만 했었는데 갑자기 소독을 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평소에 안 쓰던 그런 소독제를 쓰거나 방법을 인제 채택하게 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경우들이 많았고 인제 원격이나 재택근무라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감시와 통제가 심해지거나 인제 인간공학적 부담, 책상이나 의자나 작업대나 그다음에 직무 스트레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어려운 거는 이게 일과 생활이 사실 조금 분리가 되기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더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아이도 돌보고 집안일도 하면서 밤늦게까지 인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특히 인제 이런 과정에서 정신건강 문제들이 상당히 크게 인제 부각이 돼서 인제 자살률과 관련된 통계들이 아마 인제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와, 일터 폭력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일터 폭력을 그냥 약간 뭐 '진상 손님이 와 가지고 그냥 그러고 갔나 보다.'라고 인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명백한 작업장 유해 요인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약국에 낫을 들고 가 가지고 마스크 내놓으라고 협박한 이런 사례들, 뭐 낫까지는 아니지만 뭐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들이 꽤 있었고, 또 마스크 착용하라고 얘기했다고,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약간 제 눈을 의심했는데, 버스 기사를 쫓아가 가지고 목을 물어뜯어서 이게 지금 무슨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사례들, 이런 일들이 인제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고, 또 병원에서도 사실 다들 긴장이 되어 있고 화가 많이 난 상태잖아요 이미. 막 대기 시간도 길어졌고 뭐 조사하는 것도 많아졌고 빨리빨리 안 봐 주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화나 긴장, 불안들이 사실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이제 투사가 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뭐 언어 폭력이나 신체 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당연히 인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진이 심각했습니다. 저희가 막 한참 인터뷰를 하러 돌아다니는 5 월, 6 월, 7 월에도 이미 노동자들이 거의 소진이 되었었는데, 그러고도 나서도 지난 겨울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인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울로 이어지는, 사실은 우리가 일이 힘들고 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우리 흔히 하는 게 뭐 친구들이랑 뭐 술을 한잔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뭘 하기도 하고 휴가를 가기도 하는데, 특히 인제 보건의료 종사자분들은 이런 것들이 다 차단돼 있잖아요. 본인이 괜히 친구 만나 가지고 뭐 하다, 예를 들면 뭐 노래방 가서 우연히 감염이라도 된다?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고립된 생활을 계속하고,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거기다가 심지어 인제 엄마가 간호사라는 이유로 돌봄 서비스 거절당하고, 코로나 전담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본인의 진료를 거부당하고, 뭐 사위가 임상병리사로 뭐 코로나 병원에 근무하니까 "동네에 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굉장히 인제 상처를 인제 많이 받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런 차별 문제가 심각했죠. 아마 최근에 특히 인제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나고,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주민, 뭐 "외국인만 검사를 해라." 이런 좀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마 많이들 인제 느끼셨을 텐데, 사실 초기에는 이주 노동자들 많은 경우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특히 인제 농업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거의 인제 뭐 감금 상태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인제 살아왔었고,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을 당했었고, 이분들이 저희 인터뷰하러 갔을 때 인제 휴대전화를 보여줬는데 하루 종일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오잖아요. 뭐 동작구에 뭐 "어디서 발병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한글을 읽을 줄 모르시는데 하루 종일 이런 메시지 오니까 무슨 정보인지는 모르면서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인제 있었었고, 또 이 과정에서 인제 안전보건 규제와 관련된 인제 집행들이 좀 완화되는 일들이 있었죠. 특히 초기에 코로나 유행이 심했을 때는 현장 안전 점검이 많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은 이제 이천에서도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과연 이 결과들이 사실 인제 최근에 발표된 노동부 통계 보면 작년 9 월까지는 그래도 "작업장 재해가 늘어나지는 않았다."라고 인제 통계가 나오기는 했던데, 실제로 이 영향이 어떨지는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일인 것 같고, 인제 이런 직접적인 노동 안전 보건과 관련된 요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득의 감소, 그리고 인제 불안정 노동, 불완전 고용. 예를 들면 내가 취업은 돼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든, 예를 들면 내가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 혹은 재가 요양보호사. 그러면 실업은 아니에요. 실업은 아닌데 일자리가 없는,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해고, 폐업, 뭐 구직 포기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는데,
대부분 이런 직종에 있는 분들일수록 협상력이 낮고 또 그러다 보니 위험하고 열악한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제 사실 벌어진 지난 1년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좀 원인을 분석을 해보자면 아마 직접적 위험 요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제 공학적인 요인, 접촉을 만드는 환경, 그다음에 환기 문제, 위생 설비의 문제, 보호 장비의 문제.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직업안전보건 그러면 1번으로 나오는 게 무조건 보호 장비. 보호 장비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요인이긴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와 교육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던 거 이런 건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노동 강도 문제, 인력 문제,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 사실 일이 너무 많고 인력이 부족하면 안전보건 수칙을 내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다 하면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보다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안전보건공단에서 이제 발주를 해가지고 작년 말에 그 경북대 이제 최현식 선생님이 연구하신 거 보면은 사업장에서의 집단 발병 사례들 이제 상반기까지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셨는데,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한 청도 대남병원, 뭐 요양원, 구로 콜센터, 뭐 이런 쭉 병원들이 많습니다. 이런데 쭉 기간, 그다음에 확진자 수, 위험 요인들을 보면 위험 요인 다 비슷비슷해요. 밀폐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고 집단 생활을 하고 제대로 된 전파 차단 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명한 직업 안전보건상의 위험 요인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라면 사실은 그런 위험 요인이 작동하게끔 만드는 조금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중요한 게 고용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환경조사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 같은 노동자들, 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여부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의 분포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노동조합을 포함한 직원 대표위원회가 있느냐, 뭐 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느냐, 뭐 아니면 안전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느냐, 아니면 하다못해 정기회의라도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 너무나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응할 수 있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지 못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직접적 위험 요인을 대비하거나 혹은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원들이 이런 고용 조건에 의해서 차이가 났던 거고, 대표적으로 간병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간병 노동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거죠. 또 병원에 고용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도 보호하지 않고 복지부도 보호하지 않고 개별 병원도 보호하지 않는 되게 애매한 사각지대에 있지만 누구보다 위험이 더 큰.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수고용에도 우리 해당 안 되면 우리는 특수 노동자냐. 사실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많은 조치들, 예를 들면 이제 메르스 때 그게 논란이 되면서 이번 코로나 유행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정부가 지침서에 간병인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가지고 간병인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게 마스크도 나눠주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침서에 나와 있지만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 노동조합이 조금 역할을 하고 힘이 있는 데에서는 요구를 해서 간병 노동자들한테도 마스크를 배포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자발적으로 한 병원은 거의 한 군데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아프면 3, 4일 쉬어라라고 했지만 진짜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못 쉬는 곳들이 많은데 진단서도 없이 열 조금 난다고 쉬게 해주는 그런 곳이 사실 한국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상병 관련된 휴가, 그런 병가, 유급병가라는 게 한국에서 이제 제도화돼서 된 것은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없고 이게 개별 협약에 의해서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거의 대기업 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고 사실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후 세션에 뭐 상병수당 유급병가 얘기 나오면 이 문제는 또 더 얘기하겠지만 이런 사회보장 제도, 이 노동안전과 노동과 관련된 그 규제 혹은 보호제도 자체가 노동자들이 이제 위험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노동자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일하는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회경제적 취약성, 예를 들면 뭐 이주민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인제 굉장히 협상력이 약하고 워낙에 인제 열악한 일자리에 처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면 근데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인제 그 접촉의 위험,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직종들 중에서도 고위험군을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가로축에는 여성 종사자의 비율을 넣고요. 요게 인제 여성 종사자의 비율 분포고 여기 세로축이 임금 수준이에요. 월 평균 급여 수준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마음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래프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많아질수록 이게 전부 다 코로나 고위험군인데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많아질수록 임금은 낮아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고위험 직종이니까 훨씬 더 사회적 보상이 이제 사회적 가치가 큰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사회적 보상이 커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요양, 간병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비중이 거의 90%, 가사 육아 도우미 한 76% 되는데 가장 저임금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직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사례는 이제 제가 뭐 세미나 할 때마다 인제 자주 보여드리는 사례인데 뭐 2014년에 송파 세모니아 사건도 사실 이 사건이 발달된 어 촉발시킨 사건은 이 생계를 부양하고 있던 아주 극빈곤층은 아니셨죠. 이분들이 인제 굉장히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인제 사상의 계층이셨는데 이 생계를 이어가던 어머니가 팔이 부러져서 일을 못 하게 됐어요. 대학 교수나 뭐 국회의원들은 팔이 부러졌다고 자살에 이를 만큼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죠. 기부스 하고 일하면 되죠. 뭐 불편하지만. 근데 이분들은 인제 팔이 부러지면 본인이 손을 움직여서 인제 식당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셨기 때문에 아주 급속한 아무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급속한 생계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이제 극단적인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됐고 2016 년도에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에도 사실 뭐 집이 무너져서 거기 깔려서 돌아가시고 이런 분은 다행히 없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딱 인제 희생자가 2명이 있으면 누구냐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였죠. 당시에 인제 경부선 열차가 다 지연이 됐는데 그 열차가 다 운행이 끝난 다음에 선로 보수 작업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연됐다는 거를 인제 하청 노동자에까지 그 소식이 전달이 되지 않은 거죠. 고려에 전달이 안 한 거죠. 그래서 인제 선로에 들어갔다가 열차에 치여서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들은 아주 작은 사건이나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일이 벌어져도 원래 취약한 조건에 있던 분들은 그것에 의해서 타격을 받는. 근데 코로나라는 어떤 사건, 또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원래 이런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던 분들에게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 여유로운 자원을 가지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코로나 유행이라는 거는 일종의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생물학적 위험 요인이 작게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를 야기하는 지금 봤던 고용 조건이라는 문제 그리고 뭐 상병수당이나 유급병가나 아니면 노동시장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사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들 그리고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사회 경제적인 취약성 이런 것들이 다 만나서 결국에는 이런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직접적인 요인들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전보건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노동자 안전보건 그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좀 코로나가 잘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뭐 저보다 저기 들으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는 그런 얘기들인데요. 뭐 ILO도 인제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었고 인제 ILO는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서만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제 노동안전보건이 그중에 한 꼭지, 중요한 한 꼭지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 뭐 경제를 자극하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인제 그런 일자리 소득을 보존하도록 해 주는 것, 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 다 인제 너무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그중에 인제 안전보건이 굉장히 중요한 꼭지를 들어 있고 인제 이 코로나 유행 자체가 유행이 초래할 수 있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그런 좀 정부 정책이 필요한데
한국은 사실 그런 것도 잘 안 됐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나 뉴질랜드가 특별히 뭐 잘한 나라는 아닙니다. 뭐 뉴질랜드 좀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코로나가 제일 앞에 나와 있고 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일들, 다른 위험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와 있는 반면에 한국의 노동부에는 사실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어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에도 인제 재난지원금 관련된 얘기만 있지 사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얘기가 없었고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사실 코로나가 인기 검색어에도 심지어 없었어요. 제가 검색해 가지고 인제 찾아본 거였는데 인기 검색어에도 없었고 대응 지침에서도 인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없고 특히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일인 거지 노동부가 신경 써야 될 일은 아닌 거였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근거 기반을 구축하는 거. 아까 인제 제가 뭐 답답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하게 만든 자극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뉴욕타임즈에서 작년 3월 달에 사실 이때는 미국의 유행이 막 본격화되기도 전이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다른 인제 그 자료에서도 어떤 직종의 인구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지도가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씨 왜 한국에 이런 게 없는 거냐.' 그래서 인제 분석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직종이 임금 그다음에 작업 환경의 특성 이런 것들이 이미 데이터로 다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노동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유행 아니면 뭐 폭염 작업 이렇게 되면 누가 얼마만큼 위험한지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통계가 인제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이런 거가 좀 구축될 필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가 지금 보여드린 노르웨이 자료가 되게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르웨이가 봄에 1차 유행이 왔었고 가을에 2차 유행이 왔었어요. 그럼 1차 유행 때는 주로 누가 감염이 많이 됐냐면은 환자를 직접 보는 간호사, 의사, 치과 의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잘 몰랐었고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안전과 관련된 대비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가을 유행이 되면은 오히려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위험은 줄어들고요. 예를 들면 여행과 관련된 업무 아니면 웨이터, 바텐더 그다음에 식품과 관련된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감염 위험이 더 높아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그럼 보건의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동안 대비를 했다는 거고 이쪽 서비스의 소비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서 여전히 대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봐야지 어디를 대비를 하고 혹은 우리가 했던 방역 정책이 어디에서 성공을 했고 어디가 부족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 한국은 지금 인제 이게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인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노동자 참여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구축했던 사례들을 봐도 이제 노동조합이 중간에 나서서 때로는 사측에다 요구하고 때로는 심지어 사측과 함께 뭐 지방 정부에 요구를 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미국에서 분석한 사례를 보면은 요양병원 중에서도 노동조합이 있는 요양시설이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 비해서 환자들의 감염률이나 사망률이 다 낮더라.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보호 장비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실제 견제 역할들을 하면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준을 개선하고 고용주가 이걸 지키라고 잘했기 때문에. 근데 인제 이것만 요구하기에는 한국에서 되게 이런 말을 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잘해야 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위험 평가와 모니터링과 더불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가 안전보건 개인 보호 장비는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의 안전보건 장치고 우리가 공학적, 행정적인 그런 조치들 그리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들 사실 지금 산안법 자체가 이제 주로 물리적, 화학적 유해 요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 유해 요인과 관련돼서는 거의 대비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노동자들한테 보호 장비만 다 나눠주면 다냐. 물론 보호 장비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 수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보호 장비가 부족하고 또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이 실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량 강화와 노동자 참여, 그다음에 당연히 그런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고 실제 그게 현장에서 집행되도록 하는 것, 플러스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맥락에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혹은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고용 안정과 소득 보장,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당연히 노동안전보건 정책뿐만이 아니라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훨씬 더 폭넓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노동안전보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 감염병 통제라는 사회적 목표와 노동자의 건강, 안녕 보호라는 목표가 상충하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우리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너무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역 혹은 대중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노동자 안전보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특히나 이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보건의료, 돌봄, 공공 부분의 노동자 보호는 굉장히 방역의 중요한 과제고 이제 또 특히 이제 안전보건 운동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코로나 유행에서 막 전혀 없던 새로운 문제가 막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코로나19를 통해서 기존에 자리하고 있던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또 사회정책의 미흡한 문제가 사실 잘 드러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상병수당이라는 말을 불과 2년 전만 해도 일반 시민들 알지 못했었잖아요. 뭐 기본소득 이런 거 알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왕 알려지게 된 마당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운동의 의제가 되어야 다음에 공중보건 위기 혹은 다음 사회적 재난이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노동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회적 요구들의 그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네. 이렇게 채팅방 너무 열광을 해 주셔서 채팅방에 그 글을 쓰실 시간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다들. 제가 말 많이 하는 병에 걸렸나 봐요. 요즘에 어디 강의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해. 부끄러워요. 아니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아마 지난 1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들을 뭐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질본에서도 이제 질청인가요? 질청에서도 이런 강의를 좀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드디어 채팅방에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역학조사에 직업 정보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역학조사하는 것도 일손이 모자란데 내가 언제 그것까지 하고 있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알아야 지금 현재 한국의 역학조사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의 발병을 차단하는 데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당장에 급한 불을 끄는 거가 이제 핵심인 거라서 직업 정보를 이제 그렇게 상세하게 묻고 있지 않은데 직업 정보라는 게 사실 저는 2줄만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이게 작년 초반부터 했는데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CDC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CDC 역학조사서에 직업과 관련된 것을 묻게 돼 있고 특히 이런 환자를 돌보는 그런 직종, 보건의료나 돌봄 직종 같은 경우에는 훨씬 상세하게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실에서 감염이 된 것과 응급실에서 아직 상황을 충분히 모르는 상황에서 감염된 거는 대응의 방안이 되게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송요원이 감염된 것과 뭐 그 중환자실에서 감염된 것은 대응을 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세하게 체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역학조사서에 직업과 관련된 항목들을 조금 더 넣도록 하고 그 역학조사 요원들에게 이제 직업 분류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설명하거나 지침서를 만들면 저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아직 공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직무별로 병원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직무가 있잖아요. 직종도 네. 다양하고. 그래서 네. 좀 더 그 질문 드리면 그 이송요원하고 예를 들면 뭐 응급실에 계시는 분하고 네. 간호사하고 이렇게 네. 업무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네. 대응을 차별적으로 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병동에 있는 간호사가 환자를 진료하다가 됐다는 거는 뭔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감염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옷을 잘못 입었는지 혹은 음압 격리 시설에 문제가 있었는지 옷을 벗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고 응급실에서 응급실이나 이송 요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코로나 환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송하다가 감염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사전 예방적 조치로 열이 있는 환자를 만나러 갈 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 내지는 이 사람의 교육 훈련이 어디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각자 알고 당하느냐 모르고 당하느냐 어떤 보호 장비를 가지고 직면을 했고 그 보호 장비가 작동을 안 한 건지 이 사람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사실 그런 거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질문 주신 것 네. 중에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네. 산재 통계에서도 감염병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꼭 코로나 아니더라도 뭐 주사기 바늘에 찔린다거나 뭐 결핵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결핵에 감염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산재 통계로 잡히는데 그동안 이게 많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근데 예전에 이제 메르스 때가 기억이 나는데 메르스 때도 거의 20%가 보건의료 종사자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산재를 신청해서 받았던 사례가 10케이스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인식들이 좀 달라져서 산재를 신청한 사례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 같은데 요것도 아마 내년 산재 통계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하반기에 산재 통계가 나오면 그나마 알 수 있겠죠.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산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되는 통계가 아니라 신청을 해서 승인된 사람만이 이제 나오는 통계니까 뭐 굉장히 과소 추정된 건 맞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감염병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역학조사 단계에서 이 문제를 변수가 포함이 돼서 통계가 나와야 사실 다음번을 어떻게 대비할지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뭐 산재 통계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이 또 의료인들의 상당수가 그 사학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네. 이 사학연금 통계는 또 잘 공개도 안 되고 네네. 또 승인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튼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좀 노동부가 통계에 대한 정확한 네. 접근이 필요할 것 음. 같고, 그리고 네. 질본은 이제 산재 신청을 하지 네. 않더라도 네. 여튼 뭐 직업별로 감염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해내는 이런 노력이 네. 필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죠. 보니까 주최 측만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혹시 말로 바로 해도 되나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네. 저는 이제 코로나19를, 네, 제가 이렇게 숨어서 질문하는 느낌이라서. 나는 얼굴이다.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존에 이제 노동자 건강은 산재, 그렇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 약간 이렇게 이제 대비시키면서 분할했던 이 시스템이 우리의 건강을 보장하기에 충분한가? 혹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 혹은 이제 대안을 마련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더 스텝이 꼬이게 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뭐 많은 여성들이 이를테면은 이렇게
뭐 간병보호사라든지 이제 요양보호사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를 겪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이게 집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제 혼자 돌봄 독박을 써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를테면 근공격계라든지 아니면 감염 위험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기존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되면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고민이 이제 많이 들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이제 작업장에서의 감염이 사실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졌다는 거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일터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산재로 포함되지 않는 어떤, 그러니까 일터가 아닌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노동 조건의 불안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스스로 안전을 보호하거나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이제 얽혀 있는데,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어떤 고민을 이제 비슷하게 하실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인식의 틀 같은 것들에서 조금 우리가 더 뭐 주의하거나 약간 더 좀 도전해봐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를 타격을 주고 갔으면 뭐라도 하나 성과는 남기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노동건강연대에서 예전부터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특히 이제 영세 작업장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다양한 많은 만성 질환들, 이제 직업상 만성 질환들, 예를 들면 작업 현장에서 뭐 떨어졌다 이런 사고들은 비교적 분명한데, 뭐 노동자가 암에 걸렸다, 뭐 근골격계 질환에 걸렸다? 그럼 사실 암이 100% 직업성이 아니고 혹은 100% 직업성인 경우가 있을까? 근골격계 질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100% 작업 현장에서 벌어진 거고 이건 100% 아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전문가도 연구자도 말하기 힘든 거고, 우리가 그 공급자나 정부 부처, 관리 부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서 놓고 보면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 혹은 저 개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산재보험으로 해주던 건강보험으로 해주던 나는 상관없이 나는 병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고 빨리 재활을 해서 일터로 들어가고 또 그동안 생계를 보장받으면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작은 문제들, 사람들이 그동안 마음속으로 생각해 왔거나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지 못했던 많은 이슈들을 드러냈는데, 저는 그중에 하나가 과연 어디까지 산재고 어디까지 산재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지금 얘기하신 코로나 뭐 쿠팡의 작업 현장에서 감염이 됐어. 가족들한테 전파시켰어. 그러면은 사실은 그 가족도 산재의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뭐 엄마가 뭐 작업 현장에서 위험한 것 때문에 뭐 아이가 뭐 기형이 발생하거나 뭐 백혈병에 걸리거나 그랬다는 사례처럼 똑같이 이제 부수적인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건 어디까지 산재로 할 것이냐. 심지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게 사실 다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작업장에서 옮은 거냐? 아니면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감염돼 가지고 온 거냐? 근데 그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이미 역학조사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육박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포기하자 내지는 그러니까 임의로 나누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하다면 이거를 사람을 중심에 놓고 환자, 노동자 혹은 뭐 시민, 사람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제도를 개편할 것인가라는 얘기로 좀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게 나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옆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반드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많이 안 해봤었잖아요. 결핵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강제 휴가를 쓰도록 만들고, 왜냐하면 결핵 치료 시작한 지 2주 동안에는 감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결핵이 그렇게 막 사회적으로 가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플 때 쉬어야 된다라는 거를 결핵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제도, 그럼 결핵에서 강제로 쉬게 만들고 심지어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다른 분야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병수당 논의처럼 이런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이분법이 사실상 맞는 거냐, 관리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당사자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앞으로 더 논의를 진전시켜서 이거를 통합하는 문제. 노건헬에서 주장하는 거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통합해야 된다. 노동자 입장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치료만 받으면 되지. 특히 이걸 100% 가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장기적으로 이런 논의들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나요? 네, 이제 그 시간이 3분 남았어요. 계획에 따르면. 그래서 이번 그 포럼은 각 세션별로 시간을 거의 준수하시고 계십니다. 네, 잘 들었다는 말씀이 올라왔네요. 예, 그러면 이제 3분 남았으니까 또 있어요. 예. 후유증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면 산재 등 사회보험에서 승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죠. 이제 네. 우리의 요구가 되겠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나 이거 잊어먹었어, 이거 얘기 안 했어, 이런 거 있으시다면 우리 김영희 선생님께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말을 많이 해놓고 뭘 더 말을 더 하라고. 이거는 사실 뭐 그냥 노동하는 사람 일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뭐 시민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 건데 코로나가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좀 강화시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막 브라질에서 변이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막 그런 뉴스 찾아보잖아요. 사실 예전 같으면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별로 안 찾아봤을 텐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좀 강화시킨 계기가 코로나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많이 이제 다루지 못했고 이번 포럼에서 막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국내의 이주 노동자 문제나 다른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특히 이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노동자 시민들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를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에 국제 연대를 외치시면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마지막 의견이 올라왔네요. 네네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뭔가 좀 이런 거는 연구자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오늘 여기 참여하신 좀 연구자들이 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좀 만들고 분석하고 이런 제안들을 그래서 그 현장에 이제 투쟁과 이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200명 정도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세션이고 오늘의 첫 번째 세션 코로나19와 노동 건강 불평등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